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3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걸 좋아했던 저는 남편을 만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해 달라고 했을 때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혈연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들 데이와도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희로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세 명이 함께 살게 되면서 저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금방 깨달았어요. 애초에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아이를 접할 기회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데이는 중학생으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였어요. 그런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저와 아들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을 해도 네, 아니요, 괜찮아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때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무뚝뚝한 대답이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이 무렵에 저희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고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애썼어요. 저는 제 자신을 올가매고 조급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을 다독여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나도 내가 제대로 아빠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 그래서 나도 똑같이 불안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족한 기분이 드는 건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정말로? 당신도 그렇구나.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식사를 끝낸 아들은 후다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제가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자 남편이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원래도 저랬어. 사춘기라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내가 친근하게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로서 아들이랑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 때문에 저러는 것 같아서 답답해.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괜히 서두를 필요 없어. 서두른다고 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억지로 해서 된다면 그건 진짜 가족으로 볼 수 없잖아. 확실히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억지로 친한 척하는 건 가족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 흘러가는 대로 지내자. 데이도 사춘기라서 나름대로 많이 힘들 거야. 누구나 사춘기는 다 겪잖아? 짜증내거나 화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마음 편하게 기다리다 보면 우리를 이해해줄 날이 오겠지? 당신 말이 맞아. 고마워 여보.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압박감 같은 것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어요. 저는 그날부터 아들과의 거리를 무리하게 좁히려는 시도를 그만두었어요. 아들은 저와 둘이 있을 때보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말이 많아 보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질문하거나 담소를 나눌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남편이 옆에 있을 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알찬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리를 좁힐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아들은 대학교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 뒤로는 계속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을 만나기 위해 가끔 얼굴을 보러 왔어요. 저에게 따로 연락하진 않지만 남편에게는 언제 집에 올지 미리 연락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반찬들을 해놓고 아들이 오는 걸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회인이 되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게 된 아들은 저를 싫어하는 티를 냈어요. 아빠 돈으로 먹고 살면서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세요? 저는 처음 말을 들었을 때는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들이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도 없었고 그런 욕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오해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돌아올 때마다 남편이 없을 때면 저를 무시했어요. 그것은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며느리까지 저를 싫어했어요. 어머님, 어쩌다가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하신 거예요? 얼마나 별로였으면 총각들은 안 데려가려고 했나 봐요. 아들과 마찬가지로 며느리도 남편이 없으면 저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남편 앞에서는 남편과 아들이랑만 대화하려고 하고
마치 저는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어요. 아들과도 사이가 좋지 못한데 며느리까지 저를 이렇게 대하니 저는 심하게 우울해졌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곧 60세가 되는 남편은 폐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줘서 괜히 병세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62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깊은 슬픔에 빠진 저에게 아들이 건넨 말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남처럼 지내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정신없이 지나간 며칠간의 피로가 몰려왔을 때 아들은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옆에 서 있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아들 부부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여전히 아들 부부와는 연락두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사람과 함께 지내는 따뜻함을 잊어버린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이 전한 말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몇 시간 동안 방치해둔 핸드폰을 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전화를 한 건 아들이었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수십 통의 전화를 하다니. 짐작 가는 것도 없고 무슨 일인지 싶어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폐암 걸려서 수술하기로 했어. 뭐? 남편과 같은 병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없어 제 불안감을 자극했어요. 암이라고 들었을 때 정신없는 와중에도 엄마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저를 싫어하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떠오른 말 중에 가장 힘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은 말을 골라서 말해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요새 의술도 엄청 발전했고 34살이면 아직 젊잖아. 체력도 있을 거고 수술하면 분명 좋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만 믿고 좋은 것만 생각해. 네. 고마워요, 엄마. 지금까지 저에게 의지한 적도 없었고 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저를 찾은 게 조금은 불경스럽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처음으로 들은 고맙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나중에 병문안도 갈 테니까. 입원하면 병실도 알려줘. 며칠 후 알려준 병실로 가보니 아들은 1인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실은 넓고 1인실 중에서도 특실인 것 같았어요. 몸은 좀 어때?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아프지만 지금은 좀 괜찮아요. 아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웃었어요. 그리고 안부를 더 묻고 난 뒤 이 방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낯선 사람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인실 했는데 일반 1인실은 자리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특실로 한 거죠. 푹 쉴 수 있고 특실이 좋아 보이긴 하네.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은 제게 병원비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수술비, 입원비 외에 VIP 1인실 요금이 적혀 있었고 금액은 하루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아들 부부는 며느리가 주부인 탓에 생활이 여유롭지 않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아들은 가뜩이나 체력적으로 지쳐있는데 정신적으로도 지친 듯 눈물을 흘리며 제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엄마, 그동안 남처럼 대하고 말한 거 죄송해요.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제게 가족은 엄마밖에 없어요. 염치 없이 죄송한데 병원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어. 이건 내가 돌아가는 길에 내도록 할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 지금은 마음 편히 쉬는 게 최선이야.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힘들어 보이는 아들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어요. 정말이죠? 이제 푹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이지. 소중한 아들이 수술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직 그 정도 여유는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길에 원무과에 들러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음 날도 병문안을 갔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아들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려 했던 저희 희망은 처참히 무너졌어요. 남은 들어오지 마세요. 병실에 들어가자 먼저 와 있던 며느리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어제 왔었을 때 아들이 날 가족으로 생각한댔어. 가족은 나밖에 없다고 고맙다고 했어. 침대에 아들이 누워 있었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답답해서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대희야, 어제 엄마 보고 가족이라고 했잖아. 왜 아무 말이 없어? 믿고 의지할 건 엄마밖에 없다고 병원비도 부탁했잖아. 아, 시끄러워. 그걸 믿었어요? 그냥 병원비 좀 부탁하려고 연기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말해야지 들어줄 거 아니에요. 아들은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했어요. 며느리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지 팔짱을 꼈어요. 고작 수술비 좀 내준 걸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착각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돈으로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나 저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착각이었던 건지. 너무 비참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이 한마디를 했는데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쓸데없으니까 나가요. 안 와도 되는데 귀찮게 왜 또 온 거야? 병원비 대납에 대한 감사 인사도 없었고 가족이라고 한 것은 저에게 병원비를 떠넘기기 위한 속임수였고 며느리의 말과 아들의 쓸데없다는 말들은 제 슬픔을 분노로 바꾸기에 충분했어요. 이런 놈들과는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죠. 또 얼굴 보기 싫으니까 얼른 나가요. 다시 남처럼 지내면 되니까 알아서 잘 살펴가세요. 그래, 너희들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알겠어. 너희랑 가족으로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지. 이제 영원히 안녕. 그거야말로 바라던 바예요. 평생 혼자서 외로운 여생 보내세요. 이런 놈들과 가족이 되려고 안간힘을 쓴 제 자신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연기에 속아서 병원비를 내준 게 후회됐지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마음으로 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요. 수화기 너머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들은 엄청 짜증난 것 같았어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한 거 너잖아? 시끄러워요. 애초에 당신이 잘못했잖아. 겨우 퇴원할 수 있게 됐는데 또 병원비가 청구됐어. 왜 다 안 내고 간 거야? 아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모양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냈기 때문에 자신은 1원도 안 낼 줄 알았나 봐요.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한 건 원무과에 다 냈어. 근데 왜 불만인 거야? 그럼 왜 또 병원비가 나온 거예요? 병원비 내주기로 했으면 다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양심껏 약속한 건 지키세요. 내가 대납해주겠다고 한 건 그때 나온 병원비만 말한 거야. 지금 나온 것까지 다 내주겠다고는 말한 적은 없어. 뭐요? 그때 받은 병원비는 지난달 거였어. 그러니까 퇴원하면서 나온 거는 이번 달뿐인 거지. 월 단위로 끊는 거 몰랐어? 그렇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분명히 병원에서 다 설명해줬을 거야. 나한테 병원비 다 떠넘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랑 남으로 지내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해결할 거 아니었어? 그러면 그때 전액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퇴원할 때 수납해야 하는 건 내가 내주려고 했었지. 근데 나보고 필요 없다며? 이제는 가족도 아닌데 내가 굳이 내줄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당장 와서 병원비 내요. 병원비만 내주면 앞으로 가족으로 인정해 줄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릎 꿇고 빌어도 부족할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이젠 분노가 아니라 어이가 없네요.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이랑 가족할 바에 혼자가 낫다고 다 말해줬잖아. 벌써 까먹었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해도 아들은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정말 필요 없어요? 혼자서 살면 나중에 더 늙었을 때 상대해줄 사람도 없을 테고 일도 안 하면서 돈 떨어지면 후회하실 텐데요? 아, 너가 잘 모르나 본데.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일하고 있거든. 거짓말 하시네. 예전에도 아빠가 벌어주는 걸로 살았고 지금도 아빠 유산으로 사는 걸로 아는데 뭔 일하는 척을 하세요. 다 들킬 거짓말을 뭐하러 하세요. 진짜인데? 내가 집에서 안 나가는 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작가니까. 제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곧 어떻게 믿냐고 소리쳤어요. 한 번도 글 쓰는 거 본 적 없는데요? 당연히 못 받겠지. 너랑 지낼 때는 안 썼으니까. 그때는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했었거든. 근데 지금 널 보면 그런 게 다 헛수고였던 것 같다. 정말로 작가예요? 근데 책이 팔려야 작가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촌스럽게 누가 본명을 쓰니? 필명이 따로 있지. 그리고 책이라는 건 한 권만 잘 써도 충분히 먹고 살아. 만족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직장인들만큼은 통장에 찍히니까 나는 만족해. 논리적으로 대답해주자 아들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자 저는 이제 더 할 말 없지? 전화 끊는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가 아빠 돈 노리고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웠어요. 진작에 엄마가 돈 버는 줄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이제라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 그럼 더 할 말 없지? 잠깐만요. 엄마는 제 생명의 은인이고 제게 하나뿐인 가족이에요. 엄마가 원한다면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좀 도와주세요. 그 생명의 은인이자 가족인 나를 남이라고 무시하고 병실에서 내쫓은 게 누구였더라? 그건 나는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으려니깐 너도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알아서 잘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에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하고 전부 차단했어요. 그 후 모아둔 돈을 싹싹 긁어모아 남은 병원비를 낸 아들은 퇴원 후에도 암 재발 방지를 위한 통원 치료를 하며 돈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은 바닥나고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가 오자 며느리는 희망이 안 보였는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듣기로는 바람나서 만난 남자의 아내에게 들켜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당했다고 해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 같이 산다고 해요. 사랑도 없고 돈 때문에 매일 싸우는 둘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편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어두운 분위기의 작품만 쓰게 됐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밝은 분위기로 좋은 작품을 쓰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편집자나 독자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 남편이 떠나고 나서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